안녕하세요.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유튜브에도 없죠. 정책 전문 유튜브면서 저희가 국정 비전을 논하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저희가 쉽게 풀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호흡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대선을 보는 재미도 있고 차기 우리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TV와 박진영 TV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현 세종시을 재선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임승빈 대한민국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명지대 명예교수로 있고 한승대 특임으로 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준현 의원님은 원래는 직업이 뭐였어요?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는. 네. 직장 생활을 했었죠. 직장 생활 하셨어요? 사업도 좀 했었고요. 사업도 하셨고요. 네. 네. 정치에 입문한 시기는 한 2010년도? 2010.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그렇게 해서 세종시 부시장도 했었고 이렇게 네네. 해서 그럼 세종시 부시장은 이춘희 시장님 하실 때.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행복도시나 이런 부분들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제 전문가시겠네요. 전 토박이에요. 그쪽 토박이세요? 저는 거기 세종시에 이사 온 지가 61년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네네. 쭉 자라왔기 때문에 네. 그 세종시 탄생 과정을 다 알고 있죠. 이야,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네. 더불어서 좀 자랑을 하면은 제가 좀 현재 종무위 간사를 맡고 있고 네네. 또 어제 그제 이제 발족을 한 분권 균형 발전 전국회의의 네네. 총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자, 우리 교수님도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하셨으니까 이쪽에는 최고의 전문가신데. 이제 제가 여기 지방자치하고 이제 인연이 맺게 된 게 일본에 제가 유학을 87년에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동경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제 연구 주제가 대부분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일본이 세계 경제 2위였죠. 지금 중국 같은 위치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트럼프가 중국 때리듯이 일본을 많이 때렸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86년도에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네네. 그게 1대 360을 깼죠. 네. 그래서 시장 자유화가 네네. 돼버린 바람에 일본이 한때 버블이 시작이 됐다가 결국은 사실은 미국으로서 엄청난 득을 본 거죠. 네네. 네, 득을 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근데 그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경제나 정치 그런 걸 연구했는데 저는 일본의 발전 핵심이 지방에 있다고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에 어디 가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균질적이고 균형적이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학위 논문도 그쪽으로 쓰고 돌아왔는데 마침 또 김대중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돼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쭉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께 좀 현안부터 한번 여쭤보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종시도의 수도 이전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주민들이나 주위에 이제 충청권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상당히 들떠 계시죠. 들떠 있다. 네네. 드디어 옮기는구나. 네네. 근데 그 동안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게 선거 때마다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잘 실행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만큼은 저희 당 이제 후보 측에서 공이 또 세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땅은 충분히 있습니까? 땅은 많습니다. 땅 많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부지에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 유보지가 한 100만 평 있습니다. 100만 평이 있습니까? 100만 평 있습니다. 주변까지 하면 200만 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원 성격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워싱턴처럼 해가지고 국민 주권 공간이라 해서 국가 상징구역 지금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상징구역해서 총 평수로 얘기하면 63만 평 됩니다. 제법 크네요. 잘 추진되고 있고요. 대통령 세종집무실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이제 설계 공모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도 이전이 안 되더라도 당장 안 분원 되더라도 개념, 분원 분원 개념으로 일단 분원 시작이 개념. 벌써 됐네요. 그죠? 네네.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죠. 시작은 이제 제가 이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아, 네. 국회의사당 설치법은 2022년도에 통과가 2년에 됐고, 통과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법은 2023년도에 통과가 2023년에. 됐습니다. 네. 이거 사실 세종시에 조금 이렇게 갈라쳐서 노무현 씨 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죠, 진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의 도시죠. 노무현의 도시죠. 네. 왜냐면 그분 아니었으면은 그렇죠. 지금 세종시가 탄생을 못했죠. 네,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주 충분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와 철학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문제의식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수도권 초집중, 뭐 저출생, 양극화, 지방 소멸, 국가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네, 네. 참 우여곡절 끝에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에서 우연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행복청. 행정중심 복합 도시가 된 네, 거죠.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럼 다시 헌재가 관습원법이라는 이름으로 태클을 걸 가능성은 이제는 없을까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신경쓰이도 그 커졌죠. 양당이 그때만 네. 해도 이제 네. 그 전신이 그때 뭐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었습니까? 네. 그때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대체로 국민의힘이나 보면은 상당히 동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네. 그리고 20년 전에 재판관님들의 해석과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네. 그 관습법이 성문헌법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분원이 아닌 본원을 만든다고 하면 네, 네. 일단 이제 개헌 이제 우연 소지가 있어요. 우연 그래서 소지가 첫 있다.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다시 한번 발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네. 네. 만약에 헌법 소원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아마 헌법 소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또 헌재에서 다시 이걸 판결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재판관님들도 좀 해석을 달리하지 않을까.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또 우연 판결이 났다 하면 다음에 또 개헌을 해야 되는 개헌을 해야 겁니다. 되는 거네요. 네. 순서가 그렇습니다. 네. 시대가 변하면 관습도 변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책 방송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 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제목이 AI 행정부와 AI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우리 네. 임승빈 교수님께서 일단 짧게 제가 전체적인 요약 발제부터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만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특별시, 광역시와 도청이 같이 있었어요. 네, 네. 대전에 대전시, 그다음에 충남도청, 뭐 대구에 경북도청, 그다음에 대구시청.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분산시킨 거는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서로 반대가 많았지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야말로 더 집중화가 심했겠죠. 그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커다란 이제 변화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네. 지금 현재 전국 11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도 만들고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이전,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를 뭐 충남 영기군 조치원 이쪽을 해서 이제 세종시로 새로 탄생시키면서 행정기관의 이전, 여태까지 없었던 커다란 그 변화가 컸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예타 면제도 굉장히 컸던 사업입니다. 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서 저희가 국책 사업을 했죠. 그렇죠. 네. 그거 없었으면은 그야말로 지금의 막 인구 소멸이라고 하고 지방 소멸인데 이게 더 가속화가 됐겠죠. 네. 그럼 이제 이번에 그 새롭게 들어오는 신정부에서 뭐 할 거냐? 제가 어느 정부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신정부에서 뭐 할 거냐? 하면 뭐 요즘 가장 핫한 게 지난 2월 달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폭락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상 범용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 AI가. 뭐 저도 이제 이번 학기 학생들한테 제가 레포트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 학기부터.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예, 저 자신도 챗GPT를 써서 발제문을 PPT를 만드는데 학생들이하고 당연히 하겠죠. 그게. 그러니까는 제가 AI 시대에서의 교수법도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티칭에서 이제는 컨설팅으로 바뀌거든요. 학생들이 필요한 쪽으로 바뀐 식으로 바뀌듯이 지금 뭐 우리 행정부도 똑같아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법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민원인들이 알고 옵니다. 그 얼마든지 자기가 세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그러나 현재 이 종쪽으로 단일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딱 복합적 개념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기능적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잠깐의 뭐 리포트 같은 걸 썼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드린 자료처럼 2017년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12개였거든요. 네. 근데 2025년 현재는 58개로 늘었습니다. 10년도 안 돼 8년 만에. 그다음에 위험 지역도 75개로 늘었고요. 그러니까는 2017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지금 위기가 빨리 왔는데 그 그림의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도가 화면에 안 나가겠네. 네, 화면을 지금 준비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중에 저기 우리 PD님 좀 띄워주세요. 네. 나가다시피 이게 서해안에 집중돼 있어요. 네. 서해안, 남해안에서 전남 지역. 네. 동해안은 오히려 위험 지역, 고위험 지역이 저기 영덕 그 정도 울진 그 밑이고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교통과 관광과 체류가 연계돼 있다. 그러니까는 서울서의 직선거리는 서해안 쪽이 훨씬 가깝죠. 예. 근데 서해안 그 해안가 그다음에 그 남해안 특히 전남 해안가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관합니다. 그래서 어젠가 이재명 후보께서 서해안의 빛 고속도로처럼 만들겠다는 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플러스로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인기가. 인기가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이제 울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거기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해선 계획도 있는데 이걸 빨리 완공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심천하고 똑같이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심천은 화웨이라고 하는 엄청난 IT 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한 10만 명. 세계적인 공업 도시가 됐죠. 네. 엄청나죠. 세계적인 기업 도시, 혁신 도시면서 이미 홍콩을 백업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만금의 물류, 그다음에 제주와 목포 간의 뭐 해저 터널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면 제주 간의 해저 터널도요? 전 필요하다 봐요. 왜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일산 킨텍스 전시장을 가는데 서울역사한테 2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돈이 한 2조 5천억 들었답니다. GTX 왕구간이. 그 돈이면 부산의 신공항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서해선 다 해서 인구 소멸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과잉 집중되는 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SOC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너무나 지나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총생산에 대한 격차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점차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뉴욕, 워싱턴, 애틀란타의 동부축하고 그다음에 샌프란, LA, 텍사스 오스틴까지의 서부축하고 있잖아요. 양축이. 그다음에 가운데 시카고 중심 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축이 없어요. 지금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는 소위 말해서 경부축, 그다음에 호남에 가는 호남축, 그다음에 가운데에 세종과 충청해서 커다랗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중심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도 혁신도시보다는 저는 구도심이 다 죽어가요.
지금 광주, 네. 광주, 뭐 대구, 대전, 구도심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문부성 밑에 있는 문화청을 교토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도심으로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지금 시기에는 또다시 혁신도시에 뭐 솔직히 말해서 LH가 그 땅 장사 많이 했어요. LH가. 자기네들 적자 털어나고. 두 번째로 저는 균형발전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균형발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방 소멸이 되는데 읍면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읍면에 특히 동은 괜찮아요. 동은 통폐합하고 없애도 되는데 읍면에 그 있는 그 인력과 그다음에 우체국이 우리나라에 한 몇 개 있냐면 한 4,000개 가까워요. 읍면은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우체국과 뭐 시골에 계신 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를 행정 서비스화 시켜줘야 돼요. 복지라든가 또 생활안전. 왜냐하면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인 가구가 많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 소위 말해서 배달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정도는 압축도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일본에 그 작년에 갔더니 일본에 2.95명, 일본 나기조에 오카와야마의 나기조에 가봤더니 산촌인데 2.95예요. 그 출생률이.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거기에 이제 일본 육군이 있는 자유대 거기에 주둔지거든요. 주둔지가 아니라 장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근데 출생률이 2.5가 나온다고요? 일본에서요? 2.95. 2.95 엄청나네. 예,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해 반짝이인 게 아니라 수년째, 근 10년째.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입니다. 네. 오카야마 현의 나기조를 갔더니 저도 이제 가봤더니 핵심이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1.5km 안에 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고령화되고 긴 거리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거기에 보건소, 그다음에 유치원, 유아원, 학교,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편리성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농업은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압축도시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그 도심에 있는 문경구, bunkyō구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한 몇 층이 한 3층 가까운 거기에 1층은 뭐 쇼핑몰, 그다음에 6, 7층에 구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구청 따로 쇼핑몰 따로 생활복지 따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행정기관과 경제활동, 네. 생활공간, 그렇죠. 복지기관, 놀이문화기관 같이 들어가자. 복합적으로. 그렇죠. 압축적으로. 그래야만이 네. 아니 배달업도 될 거 아니에요. 식당도 되고. 네. 지금은 띄엄띄엄 있는데 그 시골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뭐가 제일 많냐면 그 중국집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배달을 시켜 먹어야 배달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맨날 짜장면, 짬뽕만 먹는 거야. 네네. 근데 이제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농산어촌의 공간 계획을 다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여태까지 공간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를 이제 그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공간계획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농산어촌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지방분권에 맞춰서 자치단체에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주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인구에 집중화는 어쩔 수 없지만 집중화된 곳에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전 대학도 거기 가야 된다고 봐요. 그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주고. 그래서 지금 빨리 손을 안 대면 이게 지난 8년 전에 12개가 58개가 된 것처럼 네네. 앞으로 5년 후에 100개 넘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측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 중에 58개면은 거의 그렇죠. 25%가 이제 소멸된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의원님 뭐 질문도 좋고 의원님 의견도 좋고 뭐 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서울의 문제, 뭐 교통지역, 입시지역 뭐 등등해서 주택난 뚝이 있고, 뭐 지방소멸도 있고. 근데 제일 심각한 거는 저출생이라고 봐요. 저출생의 문제다. 네. 네.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 네. 아이들 둘마저 서울에 있습니다. 네. 저도 5년 전에 서울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하고 지금 원룸에서 그 좁은 데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총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게. 네. 총량은 한정돼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 전부 다 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무한 경쟁, 극한 경쟁에 시달리고 또 집값 높고 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죠. 네.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노동 가능 인구가 이제 굉장히 감소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은 상당히 악화될 테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이대로 가면은 2040년도에는 0%가 됩니다. 네. 잠재 성장률이. 이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는 생존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게 생존 전략이다. 안 하면 안 된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0년도에 그런 문제의식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완성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시도별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별로 뭐 대전 세종 싸울 게 아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만들자. 네. 자, 5극이라 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권,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그다음에 불경, TK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충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5개 권역이고요. 제주도하고 전북하고 강원도는 특별로니까 특별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도로. 그래서 5극 3특 체제인데 즉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거든요. 이게. 예, 즉 또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죠.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거점별로 아까 압축 도시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압축해도 고밀도화 시켜야 돼요. 이제는 분산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집 세종시에도 있는데 면 지역을 가면은 이제 동네마다 조금씩 이제 10가구, 5가구 이밖에 안 삽니다. 아하.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어렵군요. 어렵죠. 그렇죠. 그 제 생각에는 이거 어떡할까? 이 어르신들을 차라리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그 읍내에 좀 고밀도화 시키자. 그러면은 거기다 병원도 좀 할 수도 있고 작은 단위에서도 그렇지만은 큰 단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다. 이제 초광역 협력 체계를 갖추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저출생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요. 제가 이제 이 리포트 말고 다른 지방 분권에 관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그 동이 한 1,900개 정도 되는데 그 69개 자치구에 동이 한 1,900여 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읍면동이 한 2,000개 돼서 한 4,000여 개, 4,200개인가 읍면동, 동 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모세혈관이죠. 말단 행정이지. 그런데 이 숫자가 일본이 자치단체가 1,700개 정도 돼요. 많네요. 아니죠. 우리가 더 많죠. 왜냐면 동단이 그렇죠. 동단이 저는 시군구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한국이 마치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까지의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가 왜 실패했냐? 위에서 하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AI가 들어오잖아요. 동의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동의 필요 없고 본청에서 다 해도 되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동의 없어요. 뭐 인구 5만 명, 10만 명 많은데 그 동사무소 없습니다. 우리는 5만 명인데도 동사무소 10여 개 있고, 읍면동도 10여 개 있고, 2,000명인데도 10여 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그러니까 동사무소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조 원의 인건비 절약이 됩니다. 본청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동사무 현재 동주민센터를 무엇로 할 거냐? 전 이걸 말고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청을 예를 종로구청이나 뭐 중구청을 그냥 그 하이타워를 만드는 거죠. 20-30층짜리로. 그래서 거기에 백화점도 넣어주고, 그다음 심지어는 숙소도 넣어줄 수 있고, 호텔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의 같이 분산적으로 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제 의원님하고 교수님께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가면은 동네마다 가구 수가 한 뭐 100호, 200호 됐는데 그렇죠. 지금 5가구, 10가구 이렇게 남았는데 이 소멸되는 현실은 또 한편으로 인정을 했어. 그렇죠. 이분들을 뭐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로 모으자. 모아서 그걸 이제 컴팩트 시티로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AI를 딱 그렇죠.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이게 거점 별이 다 컴팩트가 만들어져서 훨씬 주민생활 더 훨씬 좋아진다. 서비스질이 작게는 좋아지죠. 작게는 네, 작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의식 말씀드렸고 큰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걸로 시작할 거냐, 이제 마중물을 뭘로 잡을 거냐, 네. 그 시작이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다. 네. 이게 굳건하게 딱 자리매김돼야 이게 촉매가 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를 지금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또 세종시의 행정부처가 다 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국책연구기관도 다 가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 인프라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통하든 개헌을 통하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종시만의 어떤 지역 과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세종시를 자꾸 지역 과제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청권의 문제로. 왜냐면은 세종시장이 말하면 이게 세종 지역 과제가 돼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서울 분이 얘기를 해줘야 이게 말이 통하는 거지. 서울분 이야기 안 해주던데요, 근데. 잘해요. 요즘 많이 해요. 요즘은 합니까? 김민석 의원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전 옛날부터 아니 교수님도 하고 이제 다 합니다 이제. 아니 이재명 후보도 서울 분이고, 네네네. 김경수 후보도 부산 분이고, 네네네. 다 하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문제의식을 정말 간절하게 느끼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가치와 신념을 이어가자 이런 차원인 건데 이게 이제 아까 특별법 말씀드렸어요. 저 특별법을 옛날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했는데 네. 신이 안 들어가죠. 왜? 네. 이제 어지간히 돼 그렇죠. 있잖아요. 행정도시로 그렇죠. 돼 있으니까 제법. 건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해가지고 제가 지금 네. 발의 중에 지금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위헌 판결 받았을 때 개헌을 갈 때는 네네. 제가 조문까지도 내가 4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개헌할 때 헌법 조문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고 네.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래 해놓으면 네. 특화 수도 만들 때마다 개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야, 그건 묘책이네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 해양수도, 네. 광주는 문화수도, 네. 제주도는 평화수도. 왜? 4.3 때문에. 우리 충청은 행정수도.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서울은 그럼 서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욕처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네. 네. 경제수도, 글로벌 경제수도를 만드는 거죠. 네. 예. 만약 국회가 만약에 완전 이전했다, 그 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의 그 용산의 미군 기지 네. 100만 평 이게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학계에서나 또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연구를 해주십사 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싶어요. 결국은 이게 이 추세를 보면 말이에요. 그 소멸되는 추세를 지방에 소멸되는 추세를 보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따라 움직입니다. 일자리 맞죠. 네, 일자리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강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농가 소득이 우리가 한 평균 3,200인가 그렇게 되고 도시의 그 가구 소득이 근로소득이 한 그 2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왜 떠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가 소득의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소득이 없다는 소리,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가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발생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방 소멸 내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방 분권 뭐 균형 발전의 개념에서 국토의 전국적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개인으로서도 소비가 적게 들어가고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교통이 좋아야 돼요. 교통이 좋아야 돼요. 네, 근데 예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으로는 그렇죠. 뭘 하려고 이제 철도를 어떤 도로를 닦든. 저는 이게 참 그 이상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부산 가기 훨씬 가까워요. 네. 근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부산 가기 훨씬 멉니다. 어렵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인구 기준으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죠. 네. 그 도시적 관점에서. 그다음 두 번째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네네. 부산이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인천에 KTX도 안 가. 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 서해안 벨트의 완성이랄까 이거 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서해안 딱 직진하면 바로 세종이거든요. 네네. 그때 세종에 또 KTX 한다면 또 충북에서도 난립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하면 안 되고 네. 국토에 우리가 이제 이 종축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서해안에 다 지금 대중국에 대한 그 무역 기지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KTX가 없어. 물류가. 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 네. 게 이거네요. 인천도 서울 거쳐서 가야 돼. 그렇죠. 어디도 서울 거쳐가 네. 모든 것을 서울을 거쳐가지 그렇죠. 않으면은 네. 도시간 네트워크라든가 물류유통 다안 경제가 되죠. 안 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이 서울이 없어도 서로 바로 직통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래서 되네요. 저는 그래서 인천을 그 위에 상위 허브로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종, 평택, 그다음에 새만금, 목포, 무안 이렇게 가야 된다 봐요. 그게 이제 끝이 제주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의 앞으로의 어떤 국토의 전국적 활용. 그다음에 서해안 섬들이 좋은 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섬이 한 3,000여 개 넘거든요. 전 세계에서 퀴즈인데 그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네, 네. 아, 맞습니다. 스웨덴. 일반적으로 네, 필리핀이라고 알고 있는데 필리핀이 네 번째가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가 거기 제일 많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 거긴 관광이 제일 좋습니다. 아, 섬이 관광에 또 큰 자원이. 굉장히 자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3,000여 개 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에요. 왜냐면 영해가 다 우리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좀 넘었죠. 매년 좀 늘고 있으니까 훨씬 넓죠. 그러니까 섬까지 활용이 된 국토의 정적 활용이 필요하죠. 네.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 이제 법 체계 제도화하는 거 이게 일단은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예요. 맞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학교 문제. 그렇죠. 네. 교육 문제죠. 네. 지금 거의 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대학교를 10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파리처럼 네, 그렇죠. 파리 1대야, 파리 2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이제 우리 전국의 각 권역마다 10개의 국립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연히 일자리는 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인재들도 양성해야 되고 그렇죠. 인재들이 배워서 서울로 오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지역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일자리가 있어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거, 이런 문제잖아요. 네네. 사실은 기업들이 되게 보면은 인재를 보고 와요. 그렇죠. 예. SK 반도체도 옛날 구미 얘기했다가 용인으로 그렇죠. 지금 옮기잖아요. 네. 사람 따라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급의 학교를 10개를 만들자. 근데 인프라는 다 돼 있습니다.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네. 다 있습니다. 충남대, 충북대, 맞아요. 경산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가 인당 한 5천만 원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충남대가 한 1,900만 원, 2천만 원 돼요. 네. 각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그러면 3천만 원 갭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맞춰주면은 네. 돈이 제가 추산을 해봤는데 한 2조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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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교수진도 좀 보강을 하고 네. 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자재나 연구실이나 이것도 많이 보강을 해주고 하면 서울대만큼 해주면 네. 이게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충남대가 되긴 되는데 충북대를 쓰는데 재정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거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재가 거기에 걸맞게 또 예를 들어 그런 인재가 있으면은 대기업군들도 지방에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반도체 AI가 지금 뜨는 산업인데 예. 대학 정원 문제에서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 AI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네. 말씀하신 거점 국공립대에는 획기적으로 네. 이 정원을 늘려준다. 이러면은 이게 기업들이 인재를 보고 가는 근데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네. 어느 지역을 딱 해버리면 또 이게 또 쌈나니까 네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큰 네. 방향은. 그러니까 네. 그 대략 그것도 제가 한번 그 계산을 해봤는데 몇 년 전 계산의 통계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대학생 등록금 없애려면 7조 원 듭니다.
7조.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네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출생 문제로 돈을 때려박는 것보다 때려박는 것보다 때려박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이 애를 못 낳거든요. 네네네. 그게 천문학적으로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학 등록금만 없애도 돼요. 유럽처럼. 네네.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출생률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걸 또 단계적으로 지방대부터 없애면 어떨까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국공립을 우선 없애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사립은 알아서 하고 사립까지 뭐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립은 대신 이제 사립대학은 등록금 뭐 인상이 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말씀하셨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대학입니다. 네, 지금 네. 초중고 다 교육감을 갖잖아요. 시도 교육감한테 갔죠. 예, 그러니까 대학인데 이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책을 매우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첫 번째로 잘못하고 뭐냐? 아니 교육부가 국가잖아요. 그럼 국공립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립대 지원하죠. 그럼요. 사립대 지원하고 그것도 소위 말해서 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사립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금방 메꿉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인재들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업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돼야만이 시장이 되잖아요. 마켓이. 네네. 지금 분산시켜 놓으니까 다 분산도 어디면 서울로 집중시키고 나머지 분산이니까 지방은 더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육부를 교육위원회로 협의체로 바꿔버리고 네. 교육 관련 예산들 권한들을 시도로 다 줘버리자. 그게 되면은 네. 지금에 나오는 의료 분쟁도 끝납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그거는 공공의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다 결정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북의대는 전라북도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전라북도 돈을 주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그럼 때문에 지역 의사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 몽땅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맞아. 미국에 어디 연방대학 있습니까? 없지. 없죠. 네. 그게. 자, 교육 이야기 하셨는데요. 자, 일자리 이야기 관련해서 네. 제가 저기 세종시니까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원래 법률에 의하면은 네. 정부 예산이 30% 지분이 있는 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122개인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됐죠. 예. 그때 제가 실무자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을 막론하고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점점 커져가죠. 네, 지금도 근데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의원입니다.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 점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위에서라도 돌파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월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네. 어떻게 글로벌화 할 거냐, 지금 이대로 둘 거냐에 대해서는 수도권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기관만 가지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서울이 나아질까? 이제는 좀 체질을 바꿀 때 같다. 서울도 이제 네. AI 시대, 네. 첨단 산업 시대. 아까 경제 수도, 글로벌 경제 수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만 둬서는 이게 생산성이 없거든요. 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금도 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을 지금 수도권 의원들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미군 기지를 그 100만 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네. AI AI 산업 벨트로 만들어도 산업 되는 거고요. 특화지구 만들어도 되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경제 수도로서의 체질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매뉴얼이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은 수도권 의원들도 그거에는 많이 찬성하세요. 행정수도 가는 것도요. 이제는요. 옛날에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근데 이제 네, 찬성하십니다. 여기에 커다란 그 반대 그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과 됨과 동시에 지역 인재 채용이 있어요. 지역 인재 할당제가 한 30% 네. 맞죠? 30% 정도 되죠.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되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전국적 인재보다는 지역 할당제가 되니까 그 지역의 한두 대학의 출신으로
뭉쳐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건 뭐 네.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전남대, 조선대, 그렇지. 전기과 학생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다. 맞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도 없지만은 네. 영남 쪽의 학생들도 못 없다. 가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뭐 제가 이제 30대 중 들어와서부터 뭐 정부 연구기관 생활을 쭉 하다가 대학에 왔습니다만 정책을 만들 때 그때는 이제 막 의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피저빌리티 소위에서 적용 가능성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남의 거 뺐으면 안 돼요. 이미 있는 거. 새로 만들어야지 남이 밑장 빼면은 죽어라 반항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식은 통합이 안 된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다들 완장 차고 있거든요. 근데 밑에 말단은 빼도 돼요. 왜냐하면 말단은 신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건 뭐냐면 30 가자 이거죠. 그대하고 플러스 20 정도를 그 지역 출신 고등학교를 아.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우리 의원님도 자녀분이 고등학교 거기서 나왔죠. 고등학교는 벌써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서 대학 대학은 서울 나오면 온 경우에 다시 고향으로 지역 돌아가게 인재가 아니라는 거야. 아.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럼 뭐 지역 인재 채용 대학 하자예요. 하는데 플러스 20을 네. 고등학교 출신으로 조제해야지. 그러면 이제 해외 유학 간 운제도 있을 테고 네. 또 타 지역에 갔던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해보고 더 좋으면 중학교까지 해서 네. 또 10% 내지 20%. 그런 인재 채용이 좀 넓게 하면서 가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그 문제 항상 지적합니다. 네. 예, 워낙 인재 소위 말해서 그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희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 저희가 광고 한 10초만 띄워주세요. 잠시 휴식하는 겸 물 좀 마시게. 예, 물 좀 드시고. 예, 제가 그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광고가 10초밖에 안 나가요? 예. 자, 독도 샴푸입니다. 네. 자, 참 영상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결국 이제 또 혁신도시 이야기, 공공기관 이전으로 또 가는데 네.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중에 좀 성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구미 김천 혁신도시, 그다음 진천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는 이게 서울로 출퇴근을 해버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작은 공기업이 가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을 추가 이전할 때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에 더 줘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가는 방식에 의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처럼 구도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땅값 문제라든가 공간 개발의 새로운 방식 접근 때문에 신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분들은? 아까 뭐 고밀도화, 압축도시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관 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뭐 나주에 지금 뭐 LH가 있나요? 저 한전이가 있잖아요. 한전하죠, 네. 그게 어느 혁신도시가 있으면 그것도 직접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직접 모아줘야 된다. 한 개만 딱 내보내가지고 갔습니다. 뭐 네. 언론에 내보내고 뭐 해가지고 뭐 환영하고 뭐 현수막 붙이고 이게 아니고 시군별로 하나씩 줄 수는 없는구나. 아니, 현실은. 그건 안 되죠. 네네. 그게 거점별로 해서 네네. 좀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럼 나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천도 마찬가지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고 내포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냥 찔끔찔끔 내려가니까 맞아요. 이게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학교도 안 세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규모가 안 나오죠. 기왕 있는 혁신도시를 더 늘리지 말고 그 혁신도시를 성공화시키려면 그렇죠. 네네. 더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더 내려보내고. 또 LH가 또 땅 장사예요. LH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 아주. 자 의원님 요것도 LH 난리 났네 오늘 교수님 때문에. 의원님께는 제가 좀 난처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른바 이제 우리 시도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님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많으신데 네. 혁신도시 만들고 나면은 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왜냐하면은 지역의 현실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해서 이제 이 그 중고교에 좀 조금 뭐 어쨌든 모자라거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그 교육감님들이 이거 안 풀어줘요. 맞아요. 하하. 네, 지금 자사고 특목고 이야기 나올 때 예를 들면 전주 상산고 같은데 그렇죠. 이런데 이제 자사고입니다만은 진학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이 자사고 없애자면 전국이 다 없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근데 학교 문제는요. 네. 잘못 말하면 또 어머님들한테 맞아요. 제가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정말 있죠. 제가 네.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그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어린 때 그 전문위원으로 이제 파견 갔었죠. 했는데 가지고
그 교장 교감을 국가에서 하던 임명직을 교육감으로 내렸거든요. 저는 뭐 제 연구실에 거의 쌍욕. 너는 학교도 안 나온 뭐냐 하면서 거의 우리가 어떻게 국가 문교부로부터 받았던 사령장을 어떻게 우리가 시도 교육감한테 받냐. 그거 엄청난 저인데 지금 이제 그 아니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중고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도가하고 초중은 지금 그 교육감 밑에 있는 교육지원처에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권한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교육자치를 지금 하다 말았거든요. 시군까지 안 갔는데 저는 선거직으로 뽑자는 건 반대입니다. 시군구의 교육장을 선거직으로 찍는 건 반대인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한 인구 50만 이상 되는 곳에서는 교육 기능을 줘야 돼요.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모아보니까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으로 주제가 거의 이렇게 압축되는. 그래 뭐 저출생국, 교통까지 해가지고. 교통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 정부, 전자 정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들어가면은 뭘 설치하래. 맞아요. 공무원들 그래서 막 또 설치하면 또 설치하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쥔 줄 알았어요. 쥐가 설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디지털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소외자들 만들었는데 AI는 그냥 말로 하면 응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AI의 어떤 접목,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까요? 저 엄청나도 봐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AI 관해서 전문가시니까 저는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요즘에 그 우리 세종시의 정부 있잖아요. 처음에는 디지털 정부를 만들자 하다가 요즘에는 또 AI 정부로 가자. 자, 이게 필요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민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AI가 다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신기하네. 그거 접목해도 되겠네. 자, 더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도 막 짓게 되면은 AI 국회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디지털 국회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는 AI 국회를 만들어 보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30년도에 국회 세종의사당 가서 근무할 때는 그 왜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탁 터미로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민원인이 들어서 강조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선배님들한테 그래요. 한 건강하게 사세요. 앞으로 6, 7년만 지나면은 세상이 바뀔 겁니다. 아마 케어 로봇 세종도 서울도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쾌적하게 전국이 아마 모든 분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장애우들이 항상 이슈 제기하는 게 이동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권. 어디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근데 너무 비판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교통은 아무래도 인프라 문제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드린 거는 교통 인프라는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촘촘하게 그다음에 불필요한 게 지금 AI 시대 때문에 없어질 것들이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면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동 이거는 당장 없애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본청에서 흡수하면 직원들도 분산돼 있다가 흡수되잖아요. 훨씬 더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AI로 다 대체되네요. 분산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원의 문제도 우리 디지털 가지고 힘드셨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한번 보고서를 봤더니 보다 10년 전 보고서인데 봤더니 정부 부처에서 쓰고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 그다음에 디지털 기계들이 한 10%도 못 써요. 대부분 다 돈만 낭비한 겁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불필요한 디지털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 행정 뭐 자치단체 행정 통합은 매우 어렵고 왜냐면 거긴 뭐 정치적으로 군의원의
또 정계에 다 계셔서 이게 안 네네네. 되고 그냥 차라리 그 말단을 효율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서비스 질도 높아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뭐 짧은 시간에서 길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읍면이죠, 그죠? 단위부터 이제 컴팩트 시티화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공간 문제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종적으로 서해안 시대의 교통 인프라 이 생활권 영역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렇죠. 제안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AI 국회 화가 났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 정도 생각나는데 혹시나 뭐 저기 빠뜨리신 거와 또 겸해서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우리 교수님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AI 정부라고 얘기할 때 핵심적인 것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 또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말단에 있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에서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바꿔야 된다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압축적으로 또한 서해안 축을 살려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좀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 아까 이제 그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5극 3특 체제, 5극이라 하면 수도권도 포함이 됩니다. 서울도 포함이 됩니다. 지방도 지방이지만 서울도 체질 개선할 때가 됐다. 서울도 지방이죠. 예, 지방이죠. 네. 서울도 좀 오래됐거든요. 수도권 재정비한 지가 도시계획을 정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 정신에 맞게 다시 한번 수도권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시기다. 네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도 그래야 뉴욕처럼 또 뭐 타 그 국가의 선진 국가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지방 하다 보면은 왜 서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 꽤 덥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에어컨 켜도록 열이 하겠습니다. 많아서 수도를 서울이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수도권 규제들도 많이 풀려서 서울은 또 다른 발전 여력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박원순 선생님 계실 때 그런 이야기 둘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정책 유튜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석학들 모시고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